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문근식 교수입니다. 이 해군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잠수함 분야, 그다음에 국방 정책, 그다음에 국방 개혁 분야 이런 데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해군 생활 초급장교 때는 잠수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해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잠수함도 타보고 가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잠수함을 잡으려고 미 해군에 유학을 갔어요. 군사 유학을.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때쯤 되니까 우리 해군에서 이제 잠수함을 사야 되겠다 해서 독일로 한 50여 명을 이제 파견을 하는데 거기에 또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잠수함을 잡으려고 했는데 잠수함을 타게 됐다. 이게 저희 특별한 경력입니다. 해군에서 잠수함을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해군에서. 그래서 꿈의 무기체계다 해가지고 선배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1992년도에 우리 가서 교육받고 이제 독일의 잠수함 조선소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독일 기가 있다가 한국 기로 이제 전환돼. 그게 이제 인수식인데 이때 많이 울었어요. 승조원들이. 기쁨, 감격에. 그래서 그게 이제 장보고함입니다. 그 장보고함 가서 작전관으로서 독일에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교육받고 잠수함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나대용 함장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1200톤짜리 그 잠수함 8번째 잠수함. 이 잠수함을 타고 림팩 아실 거예요. 림팩 환태평양 훈련. 거기에 함장으로 이제 잠수함 몰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최초로 잠수함에서 72km 이격된 표적에 대해서 서브화품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잠수함 과정은 중령 때 갔어요. 이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는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이름이 페리셔 코스 그래요. 영어로 페리쉬하면 사라지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는 잠수함 함장 과정 훈련을 받다가 교관이 이 사람 안 되겠어. 그러면 나는 너 훈련 같이 못해. 그럼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가기 전부터 받았거든요. 아무튼 독을 품고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오면은 한국에 진급시켜주겠느냐 이런 강박관념도 있었어요. 잠수함 함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증명되는 게 이제 태서양 전투는 잠수함전이라고 할 정도로 독일의 유보트가 많이 참여했어요. 여기서 잠수함 함장이 중간에 보직 해임된 사례가 많아요. 전과를 못 올리면.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잠수함전을 했는데 미국 잠수함 함장들도 135명이 직위해제 당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잠수함 함장은 가장 혹독한 훈련이다. 저는 제가 모르고 갔으니까 견뎌냈지 알고 이렇게 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해군 잠수함은 평상시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 가장 안정되고 빠른 기간 내에 발전한 부대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칭송해요.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는 핵잠수함만 운영해요. 디젤 잠수함 다 폐기하고. 그래서 디젤 잠수함에 대해서 여러 국가에서 미국한테 좀 가르쳐줘라. 좀 운용수를 좀 알려줘라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디젤 잠수함은 한국 해군에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국 해군에서 2013년도부터 그 국제 잠수함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UAE,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86명을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가히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해도 됩니다. 현재 우리 잠수함은 20척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그 다음에 3000톤짜리 2척이 있는데 1200톤짜리, 1800톤짜리는 독일에서 원자재를 가져다가 우리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교호로 이렇게 조립 생산했어요. 그걸 잘 운영하고 있고 18척을 이렇게 쭉 조립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설계하고 건조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잠수함 팀장, 방위사업청의 잠수함 팀장으로서 제가 그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21년에
아주 성공적으로 나왔어요. 그 잠수함이.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 다음 버전은 3,000톤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노하우, 그다음에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3,600톤짜리인데 이것이 이제 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이 다 이제 투입이 되죠. 그래서 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세 척을 만드는데 3조 4,100억 원이 투입돼요. 사실 잠수함을 운용한 나라는 부자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력 그 GDP 10위권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사실 저 초급장교 때 잠수함 없어서 서러웠어요. 미국 잠수함 지나가면은 우리가 훈련 한번 해주세요 하면 미국 사람 그냥 가. 막 최소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 잠수함 가지고 훈련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수함 운영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 것이 이렇게 잘 쓰이고 있다 한데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3,600톤짜리를 지난 3월달에 이제 기공식을 했죠. 기공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건축하면 뭐 건물 지으려면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잠수함은 쇠로 만든다고 강철로. 그래 스틸 커팅 그래 스틸 커팅. 강철을 자른다. 거기에 들어간 배를 선체를 만들기. 그거를 맨 처음 강제를 절단하는 거를 기공식 그렇습니다. 기공식. 그러면은 스틸 커팅, 기공식 하면 언제 물에 띄우느냐. 물에 띄우는 걸 진수식 그래 진수식. 이때는 한 4년 정도 걸려요. 기공식 한 다음에 4년 정도 걸리는데 이 배 3,600톤짜리가 만들어지면 현존하는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는 가장 최신 기술이 적용되고 거의 일본하고 대등한 위치 또는 앞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마스터피스 역작이라고 봐도 우리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 중에 리튬 이온 배터리. 이 잠수함에는 핵잠수함이 아닌 잠수함에는 축전지가 들어가요. 사람 키만한 축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수백 개씩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축전지에 뭐 물속에서는 충전이 안 되잖아요. 엔진을 돌려야 충전이 되잖아요. 물속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상항에 하든지 아니면은 해녀들 같이 이렇게 빨대로 올려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속에 선체는 물 아래 두고 그 스노클 마스터만 올려가지고 물속에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충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축전지 충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리로 디젤 잠수함이 120년, 130년 정도 운용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축전지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일본이 맨 처음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배터리를 이번에 이제 3,600톤짜리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거의 대등한 기술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다. 원래 디젤 잠수함은 뭐 2,000톤, 1,800톤 뭐 이 정도가 주류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4,000톤 가까이 가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죠. 원래 디젤 잠수함 수직 발사관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3,000톤급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이 6개가 들어가요. 이거는 북한에서 계속 SLBM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SLBM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술은 확보하겠다. 근데 SLBM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핵탄두를 실어야 제격인데 북한은 SLBM 만들어서 핵탄두를 실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핵탄두는 지금 못 하잖아요. 우리는 비핵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 북한하고 똑같이 핵탄두를 안 실어도 우리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온 3,000톤급에는 6문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그 기공식 했다는 이 배에는 10개가 들어가요. 수직 발사관이. 그래서 상당히 그 위력이 큰 거죠. SLBM이라는 거는 물속에서 탄도탄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마린 런치드 배러스틱 미사일을 그러는데 원래 이제 핵무기를 운반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전략 폭격기. 요즘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B-52를 운용하는데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B-29라는 비행기에 원자탄을 실어서 터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항공기로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중간에 항공기가 요격당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게 ICBM. ICBM은 미국에서 그 러시아에서 또 미국을 겨냥할 때 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은 한 3, 40분 만에 가서 핵미사일이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 마찬가지 요즘에는 인공위성이나 이제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됐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탐지되고 요격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는 물속에 감추는 게 제일 그 안전하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SLBM 잠수함에 핵무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날아오는 게 가장 위력적이죠. 우리가 알면은 뭐 권투할 때 다 보고 막아내잖아요. 근데 뒤통수 때리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핵무기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게 이제 SLBM이에요. 그래서 SLBM이라는 거는 지금 현존하는 그 핵전쟁, 핵무기 중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선봉에 있는 무기체가 SLBM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통상 잠수함이 수중 15 내지 20m 정도 싹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전망경으로 외부 한번 딱 관측하고 거기서 이제 SLBM 발사를 해요. 근데 이 물속에 있잖아요, 잠수함이. 그래서 아주 고압 가스로 그 수직 발사관을 막 밀어내요. 그러면 이게 그 힘으로 한 수면상 한 10m 정도까지 올라와요. 그때부터는 미사일에 달려있는 그 로켓이 점화되는 거예요. 그 불을 품고 나간다고, 그때부터. 그래서 배에서 밀어내서 10m까지 올라와서 그 정도를 콜드런치 그래, 콜드런치. 냉발사 그래, 냉발사. 옛날 초창기에는 배에서 그냥 핫 런치 해가지고 배에서 쏘자마자 막 로켓이 점화가 되니까 불날 염려도 많았다고. 그런 걸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다 콜드런치로 하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렇게 SLBM을 보유하고 북한이 7번째로 개발했고 한국도 7번째로 개발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북한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야, 우리가 7번째인데 왜 너희들이 7번째라 해? 그래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도 했는데 북한은 SLBM을 7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배가 없어요. 쏠 배가. 딱 시험 발사용 하나밖에 없다. 배가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크게 만들어줘야 배를. 근데 우리는 7번째 개발했고 우리는 운용국이에요. 운용국. 북한은 7번째 개발국이고 우리는 7번째 운용. 우리는 6발을 운용할 수 있으니까, 배가 있으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핵잠수함 만들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원자로는 원리는 똑같아요. 지상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 원자로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작게 만들어야 돼. 배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고 관련 장비로 연동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라늄이 들어가요. 원자로는. 우라늄은 그거잖아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IAEA나 NPT나 그다음 그 IAEA나 NPT를 계속 움직이는 미국 이런 데서 강하게 감시를 받아요. 너희들 뭐 농축도로 우라늄 농축도가 핵무기 만들려면 95% 이상 돼요. 근데 우리는 농축도 그렇게 높은 거 안 써. 우리는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20% 미만만 쓸 거야.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전략을 만들어서 우리는 핵 추진체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기술을 축적하고 어느 정도 응용 연구 이런 데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가겠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기술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잠수함을 3,000톤급 이상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할 수 있고 원자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핵추진 잠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핵추진 잠수가 만들면 잠수함에는 이제 기술이 아주 포괄적으로 완전히 다 습득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고. 이번에 한화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는데 기대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한화에는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거기 전투체계도 자기들이 만들려고. 옛날 같으면 이제 현대하고 대우조선하고 경쟁을 했는데 이 어떤
무기 이런 것들, 장비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사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사오는 장비를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그러나 이제 하나 같은 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 집어넣으면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수출 경쟁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수함 산업이 요즘 뭐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 그러면 뭐 그 중에서도 뭐 K9이나 이런 거는 아주 지금 명품 그 자주포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도 그런 방향으로 전략 상품으로 키우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 독일이 베스트셀러예요. 디젤 잠수함은 현재까지 170여 척을 수출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30여 척을 수출했는데, 우리는 인도네시아 3척 수출하고 지금 캐나다에 수출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필리핀 이런데, 한국이 이제 2012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했을 때 1조 2천억이었어요. 이때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이 단위 장비가 이렇게 이 거금을 벌어 들여온다 했는데,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거 12척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격만 하면은 뭐 거의 60조 원을 이제 한다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손흥민이 그 득점왕 된 거 이상으로 화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경쟁이 붙으면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가 강자잖아요. 수출에 대해서. 프랑스 이런 데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응원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면 반드시 거기에 좀 맞춰줘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수출하는데 무슨 규제가 우리를 잡고 있는지 그런 거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응원할 때는 같이 해줘야 되고, 뭐 대통령도 가서는 좀 분위기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수장들 이런 사람들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60조 원의 이 잠수함 수출이다 하면은 절충교역이라는 게 있어요. 60조 원을 살 테니 그에 합당한 우리 투자를 해달라. 그게 절충교역인데, 그런 거 하려면은 방사청이나 그 방위산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전 국가에서 막 산업부, 뭐 과기부 이런 데서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가 원하는 수준의 절충교역이 되면은 우리가 딸 확률이 많지요. 2021년도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3,000톤급 잠수함 만들었을 때 국민들의 환호성이 대단했어요.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설계 건조를 했단 말인가. 이제는 정말로 자주국방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수출로 견인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할 때는 최종적으로 독일하고 우리 대우조선해와 경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해군 생활 거의 마지막 근무를 독일에서 하고 있었어요. 독일 건조 조선소, 잠수함 건조 조선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독일의 분위기를 살살 알려줬거든요. 거의 좀 스파이 노릇을 좀 했지.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세일즈 매니저가 너희들은 도저히 우리한테 안 돼. 너희들은 뭐 어디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하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 당일날 하루 전날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일날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게 그때 우리 정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 수출 금융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독일은 이미 뭐 그때 당시에는 160여 척을 수출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170여 척을 수출했는데, 수출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최고라 이거지. 그래서 자만을 했죠. 근데 그때 독일 세일즈 매니저가 자기는 1년 중에 232일을 해외에 산대요. 잠수함 팔러 다니는 거지. 그런 노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하는데 거의 모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우리가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격에서 약간 유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 금융 조건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수출을 시도하는데, 지금 가장 잠수함 수출의 큰 그 시장이 캐나다 12척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최종적으로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경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독일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국가들은 캐나다에서 원하는 거는 2,500톤에서 3,000톤짜리예요.
근데 그렇게 큰 배는 만들지 않았어요.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다 기술이 좀 미달이죠. 근데 우리하고 일본은 지금 3,000톤, 4,000톤 거 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함으로 가장 유리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세계에서 제일 길잖아요. 그리고 영토도 넓고 두 번째로 넓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다 이런 걸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거의 대등 또는 그 이상 수준이라 했는데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 성능이 비슷할 때는 작용하는 게 절충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사줄 테니 너희들도 반대급부를 좀 수출하든지 사라,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총력전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의 그 킬이라는 도시, 거기 잠수함 메카예요. 그 도시에서 잠수함 건조 감독관으로 가서 그들이 생산해서 한국에 이제 부품 장비를 보내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거냐 사인해주고 보낸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독일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김으로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게, 킬 시내가 23만 명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그 조선소에서 거의 170여 척을 수출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를 완전히 활성화시킨 거예요. 갑자기 잠수함을 한국하고 경쟁해서 뺏겼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그래가지고 술렁술렁했어요. 그래 괜히 저 보면은 저 한국 놈들 나쁜 놈들이네. 뭐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자기들 거 가져갔단 말이야. 그 좀 있으니까 EU에서 조사를 했어요. EU에서 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잠수함은 너희들이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졌단 말이냐,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지역 경제도 대단히 역할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뭐 요즘 취직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게 좋은 장점이고, 비슷한 사례가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 폴란드에 173억 불을 수출했어요. 이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은, 폴란드에서도 이제 뭐 우리도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도 다음 타자 아니냐,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뭐 EU 국가들이 거의 다 GDP 2%를 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작년에 173억 불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난 그 분위기가 업됐었어요. 야, 이거 진짜 방산이 수출 효자 종목이네. 방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국가 전략 사업을 키워야 되니, 이런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EU에서 또 제동 걸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사실 K9은 아주 명품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었는데, K2 전차 이것도 독일 전차에 비해서 상당히 이 가성비가 뛰어나요.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노르웨이 수출할 때 거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EU에서 또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출이 잘 될 때, 이런 때는 정부와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 업무 분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열심히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품질 개선하고 해서 가장 명품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 수출 잘 될 때는 좋지만 수출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기업은 물 들어올 때 노를 뭐 열심히 저어야 되고, 정부는 썰물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출 안 되면 잘 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생산시설 다 투자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가지고 업무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수출 안 된다고 또 갑자기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무기를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장비들을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이제 터줘야 돼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하도 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해요. 중소기업들이.
예, 그다음 특히 코로나 시대에 도산한 기업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기업 대 기업이 서로 이제 이 비즈니스였는데 요즘에는 정부가 개런티를 안 해주면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이 보증을 해줄게, 뭐 교육원이라든지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거의 모든 육해공 장비를 우리가 지금 독자적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죠. 물론 미국에 사오는 것도 제법 있지만은 이런 무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은 지금 뭐 70년 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중고품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런 중고품 같은 것도 선별해서 팔아주고, 중고품이 나가면은 다시 또 생산하고, 이 공장을 계속 돌려줘야 돼요. 이런 역할들을 정부에서 잘 해줘야 이 방위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가 운용하는 것부터 잠수함 건조, 수출 이런 방면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잠수함은 국가 전략무기다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는 혁혁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이 나오면서부터는 그 가치가 좀 다소 떨어졌죠. 그래서 진짜 잠수함은 물속에서 원하는 시간 안 나오고 필요할 때만 올라와서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이 진짜 잠수함이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인도까지 6개 국가고 브라질이 2025년을 목표로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는데 약간 딜레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7번째, 8번째로 이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오커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해주겠다, 기술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핫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태평양에서 우리의 목소리도 내고 하려면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핵 추진 잠수함도 하루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작전에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잠수함 기술을 고루 갖춤으로써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